네, 이제 13.3장을 나갈 차례고요. 13.3하고 13.4는 충격량하고 운동량 문제입니다. 13.3에서는 운동량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사실 우리 이미 운동량은 알잖아요. 12장에서 원래 했었어요. 운동량을 알긴 하는데 얘하고 이제 충격량이라는 개념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얘기를 주로 하고요. 13.4장에서는 원래 운동량 문제가 충돌 관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충돌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에너지랑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거를 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까 에너지하고 조금 다른 점은 충격량, 운동량 둘 다 벡터예요. 둘 다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뭐 오히려 좋은 점은 X방향은 X방향, Y방향은 Y방향 서로 나눠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관계식을 세워도 문제가 풀린다라는 게 있죠. 우선 뉴턴 2법칙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뉴턴 2법칙은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쓴다 했어요. 물론 m이 밖으로 튀어나오긴 하죠. 시간에 따라 질량이 안 변하니까.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아직 할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dt를 일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원래 에너지는 힘을 거리에 대해 적분한 거 있잖아요. 일은. 근데 충격량은 힘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시간에 대해 적분하고 싶어요. 요거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똑같이 적분 기호를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뭐 t1에서 t2라고 할까요? t1에서 t2 동안 힘 F를 어떻게 변했는지를 적분을 한 값은, 얘는 뭐예요?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적분 기호에. 그러면 그냥 1, 2. 어떤 특정한 시간 1일 때 운동량, 나중 시간 2일 때 운동량의 차이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라고 뉴턴 2법칙 식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왜 충격량이랑 운동량이랑 같냐, 뭐 이미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그냥 계속 충격량과 운동량은 서로 같은 개념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얘기들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거까지 해서 13.3이 끝나요. 별 얘기 없죠. 실제로 어떤 충돌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얘가 좀 더 느리게 가야 돼요. 뒤에 게 빨리 와야 충돌이 발생하겠죠.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한번 꿍 하고 부딪히겠죠. 꿍 하고 부딪혔다가 그 다음에 M1은 좀 느려질 거고 빨라지겠죠. 처음에 V1으로 갔다가 V1 프라임이 된다고 자주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죠. 충돌을 했을 때 M1이 M2한테 힘을 주겠죠. 그러니까 얘 속도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M2가 M1한테도 반작용으로 힘을 주겠죠. 작용이랑 반작용으로 서로한테 힘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충돌하는 중간에 시간에 따른 힘은 처음에 충돌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떨어질 겁니다. 그럼 충격량 관점에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은 변형이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변형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충돌해서 떨어지면서 힘이 줄어들면은 얘가 다시 원래 모양대로 탄성을 가지고 원래 모양을 찾죠. 근데
너무 심하게 찌그러지면은 원래 모양을 못 찾습니다. 부서지니까. 부서지면은 아니면은 나중에 재료역학에서 배우겠지만은 물질이 항복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제 나는 더 못 버티고 모양이 변형이 되겠다. 그래서 같은 적분 면적이더라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은 면적이 둘이 같다고 쳐요. 충돌 시간을 길게 하면은 같은 충격량이더라도 순간 최대 충격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물체가 큰 순간적으로 큰 힘을 받아서 파괴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줄이기 위해서라면은 충돌 시간을 늘리는, 뭐 자동차로 치자면은 에어백이라거나 아니면은 충돌 사고 나면 앞에 범퍼가 찌그러지면서 시간을 좀 벌잖아요. 그것도 아니면은 여기 여러분들 쓰는 헬멧 같은 게 충돌이 났을 때 얘가 찌그러지면서 그만큼 충돌 시간을 버는 거죠. 충돌 시간을 벌면은 같은 충격량만 흡수하면 되는데 그 충격량의 최대 순간 충격 힘의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다루는 동력학 문제에서는 이런 원리를 직접 적용한 문제까지 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체 변형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건데 동력학에서 그런 거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동력학에서는 요거까진 얘기를 안 하고요. 그냥 여기에서 한 가지만 알면 되죠. 얘가 주는 힘이 M1이 2한테 주는 힘이 반대로 2가 1한테 주는 반작용하고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다 라는 것만 우선 알면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물체 1이 2한테 주는 힘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반대로 2가 1한테 주는 힘은 똑같은 면적의 똑같은 크기인데 부호만 반대예요. 그래프 형상은 똑같은데 반작용이니까 반작용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 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거든요. 그게 이제 13.4장에서 바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는 거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죠. 그러면 그냥 델타 MV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충돌 전 운동량에다가 여기 운동량 변화량은 얘랑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물체 2가 1한테 주는 힘이겠죠. 물체 1이 2한테 주는 거는 물체 1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준 거잖아요. 힘을 자기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2가 1한테 준 힘, 2가 1한테 준 힘을 시간에 대해 적분한 충격력이 물체 1이 받는 충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식을 2번 물체에 대해 쓸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2번 물체가 받는 힘은 아까 얘기했듯이 2번이 1번한테 해주는 힘에 반대잖아요.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똑같아요. 왜?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F1이 2한테 해주는 힘을 시간적 분한 거랑 얘랑 같아요. 얘는 얘랑 같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각각 식이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더해주면은 다른 색으로 쓸게요. 구분되게. 아래식 위에식 더할 거예요. 얘 더하기 얘, 그 다음에 얘 더하기 얘. 2가 1한테 해준 dt 더하기 1이 2한테 가해준 힘에 대한 시간적 분은
충돌 이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 합과 같겠죠. 지금 이미 있는 등식 두 개를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릴 이유는 없죠. 근데 얘랑 2가 1한테 해준 힘이랑 1이 2한테 해준 힘이 서로 크기는 항상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이가 1한테 해준 가해준 힘의 반대 방향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 놓고 보니까 얘하고 얘는 크기는 같은데 부호만 마이너스네요.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은 서로 같다라고 식이 정리가 돼요. 그게 뭐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충돌 시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게 13.4장이거든요. 몇 분이나 했죠? 시간이 자르기에 조금 애매하네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운동량은 벡터예요. 충격량도 벡터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쓰긴 썼지만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다르게 우리는 방향을 나눠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물체가 가고 있어요. V1이라고. V1이란 속도로 가고 있는데 충돌을 했다고 칩시다. 얘랑 V2로 가던 애랑 충돌을 꽝 했어요.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X방향 운동량만 있어요. 지금 X방향 운동량만 있는 상태에서 충돌을 했는데 충돌 후에 충돌 후에도 1번 물체는 그냥 X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Y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긴다가 답이에요. 왜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기 때문에 X방향에 대해서 Vx1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X방향 식이 하나 성립하고요. Y방향도 똑같은 식이 성립하겠죠. 근데 충돌 전에 Y방향 운동량이 없었잖아요. X방향으로만 움직였잖아요. Y방향 운동량이 없기 때문에 충돌 후에 얘가 Y방향 운동량이 없으면 얘도 없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충돌 후에 이렇게 Y방향 운동량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Y방향 운동량이 생겨서 처음에 시작할 때 Y방향 운동량이 0이었잖아요. 그러면 충돌 후에도 서로 상쇄되게 뭐 둘 다 Y방향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충돌 후 물체가 둘 다 Y방향 속도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해서 운동량의 Y방향 성분 합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벡터로 성분 분해를 했을 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방식이겠죠. 그럼 충돌 후에 둘 다 아래로 향할 수는 있나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운동량 0이었는데 Y방향 운동량이 0이었는데 충돌 후에 둘 다 아래로 가면 얘가 음수. 충돌 후에 음수가 될 수는 없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돌 전후에 운동량을 어떻게 해석을 한다? X방향 따로, Y방향 따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에서는 충돌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충돌할 땐 서로 접촉했기 때문에 변형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 찌그러진 게 다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만 복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책에서는 어떤 거를 들고 오냐 아마 2라고 쓴 것 같은데 2네요. 반발계수라고 쓰고요.
반발계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찌그러지는 동안 받은 충격력, 그 다음에 다시 복원되면서 나가는 충격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졌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얘 다시 안 돌아왔어. 그러면은 복원되는 힘이 0이 된 거죠. 찌그러지긴 했으니까. 항상 찌그러진 것보다 복원되는 게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발계수는 항상 1보다 작고요. 이상적인 경우엔 1일 수도 있어요. 찌그러진 거 그대로 복원될 경우.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고 이상적인 케이스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충돌할 때 잠깐 변형이 있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충격력을 지가 발휘를 하냐, 다시 갚아주냐, 아니면은 그냥 찌그러진 대로 가냐. 찌그러진 대로 간다고 하면은 얘가 0인 거죠. 복원을 못했잖아요. 반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발계수가 0이면은 물체가 충돌 후에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찌그러졌다가 완전히 다시 펴지는 상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반발계수를 물리적으로 정의한 거고요. 실제 계산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뭐 이제 계산하는 과정은 그 운동량 보존 가지고 책에서 설명은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 과정까지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돌 전의 속도 차이랑 충돌 후의 속도 차이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아까 반발계수가 0이다 라고 하면은, 반발계수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겠죠? VB랑 VA가 충돌 후의 속도가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충돌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충돌한 상태로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충돌했다가 복원을 해야 반발계수가 0이 아니게 되는데, 충돌해서 찌그러진 상태로 같이 움직이니까 복원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얘도 이해가 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입실론이 2가 1인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후에 보존이 돼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얘가 1이라고 하면은 이거 1로 옮기면은 2씩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식을 어떻게 고쳐줄까요? 이렇게 하면은 잘 안 풀리니까 MA로 묶을 거는 MA로 묶어주고 MB로 묶을 건 MB로 묶어주죠. 좌변 우변을 나눠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A는 A대로 B는 B대로 묶어줘요. 여기 밑에서 쓸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좌변끼리 곱해주고 우변끼리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하죠.
여기는 프라임이 뒤에 나오고 여기는 프라임이 앞에 나오는 순서라는 거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줘서 프라임 있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없는 애들은 왼쪽으로 하고 양변을 2분의 1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충돌 전의 운동에너지 합은 충돌 후 운동에너지 합과 같다. 언제? E가 반발계수가 1일 때. 반발계수가 1보다 작으면은 전개를 해보시고 이거 잘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발계수가 1보다 작으면은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조금씩 빠지는 항이 나와요. 뭐 0이면 볼 것도 없이 제일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발계수라는 게 원래는 물체가 찌그러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충격력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얘는 그렇게 안 쓰고 이 식으로 더 많이 써요. 여기서 이거 전개하는 건 책에 있어요. 이 식으로 더 많이 쓰는데 얘도 그럼 이거 의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E가 0이면은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가 1이면은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누냐? E가 0이면은 물체가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E가 1이면은 물체가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를 보존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충돌은 완전 탄성은 거의 없고요. 1보다는 작아요, 항상. 그 다음에 뭐 0이 될 수도 있죠. 충돌 후에 같이 움직이면. 아니면은 그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정도의 충돌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 탄성계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탄성계수를 주어졌을 때 충돌 후에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할 수도 있죠. 다만 뭐가 중요하나? 뭐가 중요하다? 운동량은 벡터기 때문에 처음 충돌 전에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이 따로따로 보존이 된다. X방향 성분 초기 운동량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게 충돌 후에 Y방향 운동 성분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4b는 똑같은 얘기예요. 충돌을 했을 때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냐 뭐 그런 건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다룰 거는 아니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벽을 맞고 다시 튀어나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충격량은 뭐밖에 없어요? 벽이 얘한테 해주는 일밖에 없죠. 근데 벽이 얘한테 해주는 일은 항상 벽면에 수직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얘를 벽면에 평행하고 수직인 방향으로 쪼개가지고 운동량을 해석을 해주셔서 X방향, Y방향으로 보시거나 아니면은 X, Y방향을 그냥 우리가 아는 좌표계로 하더라도 여기 반발력은, 수직 항력은 항상 벽면의 수직이다 라고 하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아마 실제 문제 풀어보라고 하면은 벽면의 평행인 방향 성분, 벽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으로 좌표계를 쪼개가지고 운동량 보존 X방향은 여기서 얘를 X, 얘를 Y라고 하면은 X방향은 뭐 딱히 영향 받는 게 없죠. 충돌 전후에. 왜냐면 힘은 항상 벽면 힘은 Y방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격량은 Y방향 성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충돌할 때는. 벽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밖에. 그것만 알고 문제 풀면은 뭐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얘기하면은 여기 챕터는 다 했고요. 13.4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리하는 얘기를 다시 하자면은 13장은 앞에서 배운 12장이랑 걔네를 조금 뭔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에너지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힘이나 가속도로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량이나 충격량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것도 힘이랑 가속도로 풀려면 풀 수는 있어요. 다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아직 동력학에서 다루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된다. 근데 우리 동력학에서는 에너지, 실제로 열 에너지까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런 기계적인 에너지, 동력학적인 에너지만 가지고 하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되게 이상적인 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운동량은 에너지 보존이랑 별개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고, 충돌 전후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완전 탄성 충돌밖에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여기서 에너지 보존 안 된다는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이나 보통 비탄성 충돌에서는요, 충돌했을 때 소리가 나잖아요. 아니면 열이 나겠죠. 충돌하면서 변형됐다가. 그런 식으로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아까 얘기한 동력학적인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열 에너지까지 합치면 보존되는 건 맞아요. 다만 그게 동력학에서 다룰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발 계수만 가지고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됩니다. 충돌 전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도 법칙이에요. 걔가 틀릴 수는 없습니다. 열 에너지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13장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에 14장에서 수업 나머지 더 진행을 할게요.